자, 오늘은 교과서 74페이지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4페이지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돌로 된 게 있죠. 돌도끼 같은 거. 그다음에 토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소재들 재료가 다 틀리죠. 그래서 이 재료를 소재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발달됐는지, 어떻게 쓰여왔는지, 또 지금은 어떤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 배우기 전에 이제 방금 교과서에 나온 것 같이 어,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시대가 나눠지죠. 그래서 석기 시대는 당연히 이렇게 석기를 썼을 때 뭐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돌로 된 칼이라든지 이런 걸 썼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석기를 무기나 생활 도구로 썼는데 자, 돌이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그나마 쉽고 가공하기도 그 당시에는 편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썼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갔더니 이제 칼도 청동, 구리 이런 걸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건들도 구리를 사용해서 만들고 이때부터 거울도 만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철로 만들죠. 철로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러면은 자, 석기, 청동기, 철기로 넘어갈 때마다 시대가 바뀌는데 당연히 철기 시대가 더 발달돼 있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재료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석기 시대는 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재료가 돌이나 점토 이런 거 우리가 불에 구우면은 진흙 반죽에서 불에 구우면 도자기 같은 거 나오죠. 토기. 자, 그런 식으로 썼었고 자, 청동기는 주로 구리를 포함하고 있는 합금으로 쓰는데 이것들이 돌보다 훨씬 단단하니까 전쟁을 해서 그 돌칼을 갖고 있는 부족하고 청동기 구리로 된 칼을 갖고 있는 부족하고 싸우면 당연히 구리가 더 단단하니까 이기지. 그죠? 그러면 청동기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부족이 다 이기고 지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면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그 부족이 철을 이용해서 철칼을 만들었어요. 철하고 구리하고 당연히 철이 세죠. 한번 전쟁을 했을 때 당연히 철기 기술을 사용하는 부족이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해왔고 어찌 보면은 기술이 발달될수록 신소재가 개발이 될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메이플 하나? 메이플 보면은 뭐 직업 전직 하는 그런 짤 중에 하나 주워왔는데 대충 비유를 하자면은 힘 없을 때 어? 힘 없을 때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직했는데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그 다음에 제일 센 초합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인류 역사상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소재에 대한 기술이 발달이 될수록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국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신소재를 알기 전에 우선 물질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온 그림에서 나온 걸 보면은 물질의 특성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열전도율, 용해도, 자기 성질, 자성이죠. 전기, 전도도, 그다음 비열, 막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질, 없는 물질. 자, 우리가 전선을 만들 때 뭐를 봐야 되겠어요? 전기적 성질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인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걸 여기 부도체라고 부르는데 전선을 이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 안 통하겠죠.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전선을 만들면 전기가 잘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물건의 특징에 맞춰 가지고 물리적 성질을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재를 맞는 데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청동기하고 철기 같은 걸 보면 여기서 뭐에 해당되냐면요. 자, 우선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넘어왔죠. 뭐 왜 철기 시대가 더 빨리 안 나타났을까요? 구리하고 철하고 뭐가 많을까요? 우리 주변에 철이 많아요. 근데 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구리가 먼저 개발되고 철이 나중에 개발됐을까요? 그거는 물질의 특성을 보면은 이 녹는 점, 끓는 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돌 속에 구리가 박혀 있고 돌 속에 철이 박혀 있고 이렇게 금속들은 돌에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한 구리하고 철을 얻기 위해서는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내는 방법은 녹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녹는 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녹는 점이 구리가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철은 더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나무를 태워갖고 온도를 높인다고 쳐도 높이기가 힘들어요. 온도 높이기가. 근데 구리 정도는 금방 녹아서 나왔는데 철은 온도를 훨씬 더 높여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리가 먼저 녹았으니까 개발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온도로 철을 녹여서 철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는 금속의 녹는 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 물질보다 성능이 이렇게 뛰어난 물질들, 새로운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소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연히 쓰고 있는 것도 과거에 개발될 때는 신소재였겠죠. 자, 우선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전선을 만들 때 선생님이 아까 금속으로 전기 잘 통하는 물질 쓴다 했는데 주로 우리 전선 성분은 구리입니다.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기가 잘 통한다 그랬는데 자, 철하고 구리하고 놓으면은 구리가 전기 잘 통해요. 철은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구리로 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구리보다 전기 잘 통하는 게 또 있어요. 금하고 은은 구리보다 전기가 잘 통해요. 근데 전선 안 써요. 이유는 너무 비싸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구리를 그냥 선만 깔아놓으면 전봇대하고 전봇대 사이 전선에 구리만 있다 그러면 불날 수도 있겠죠. 근데 플라스틱이 개발이 됐는데 이 플라스틱이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선 피복, 전선 껍질로 사용해서 구리는 전기를 잘 통하고 껍질은 전기가 안 통하고 이런 상반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전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 자기장, 자성. 철은 자기를 잘 통하죠. 그래서 철을 가지고 자석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철을 자기장을 띠기 때문에 모터 안에 이런 성분이 자석이 들어가는데 네오디움이란 자석이 있어요. 이 네오디움 자석은 작은데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자성이 강하다는 것은 모터를 세게 만들 수 있다는 거라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에는 네오디움 자석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플라스틱을 보면은 우리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열심히 쓰고 있죠. 자,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00 몇십 년 전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세대라고 해도 맞아요. 그 정도로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뭐 비닐 포장지에서부터 이런 용기나 여러 가지 단단한 플라스틱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다 들어가죠. 플라스틱 세상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그 당시 신소재였을 텐데 엄청나게 뭐 말랑말랑거리는 강한 플라스틱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값도 싸고 이래서 신소재로 좋아했는데 이제 한 10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문제점들도 많이 생겼어요. 자, 이걸 보면은 바닷가에 난리가 났죠. 봉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천지잖아요. 플라스틱이 문제점이 잘 안 썩습니다. 나무나 이런 것들은 잘 썩은데 플라스틱은 아주 안 썩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면은 처치가 곤란하잖아요.
물에 들어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고래가 뱃속에 이렇게 플라스틱 있는 거 이제 형상한 모습인데 실제로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 이렇게 담겨져 갖고 죽은 고래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어서 죽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이 오래되다 보니까 썩는 건 아닌데 썩어서 없어지는 건 아닌데 분해는 돼요. 햇빛에 의해서 잘게 막 부스러지거나 분해가 돼요. 근데 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남아서 땅속에 스며들어가 있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먹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1주간 2,000개 섭취한다면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됩니다. 물속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 생수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생수도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인간한테 오는 과정을 보면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쪼개지고 물고기들이 먹죠.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몸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가 그걸 우리가 생선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비단 생선뿐만 아니고 농작물도 그렇고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이 다시 섭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병 걸리죠. 그래서 현재 바다에 태평양에 쓰레기 더미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해류가 좀 약한 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면적 14배, 지금 더 커졌겠죠. 그런 식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재가 쓰기 좋아서 각광을 받기는 한데 이렇게 처치 곤란할 때는 우리한테 다시 피해를 주죠. 그리고 최근 신소재 개발되는 거를 한번 보면은 초전도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자석이 떠 있죠. 우리 보통 공중부양 뭐 스피커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거는 이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장, 자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물질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성을 떼서 공중에서 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부딪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없어요. 마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초전지체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자, MRI 자기 공명 영상 처리 장치입니다. 병원 가면 가장 비싼 그 측정 장치예요. 그래서 뭐 몸속에 암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판별이 되고 여러 가지 검사할 때 쓰입니다. 여기 안에 초전도체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 바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장으로 인해서 떠서 갑니다. 떠서 가요. 완전히 공중에 붕붕 뜬 건 아니고 약간 잡아줘야 되겠죠. 바퀴는 없어요. 자기부상열차. 또 이런 자기부상열차를 더 빠르게 만든 게 캡슐 속에 넣어가지고 열차를 만드는 건데 전기부상 열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캡슐 이렇게 껍질을 보면은 파이프 같이 있죠. 이거를 만들고 그 안에 기차를 다니는데 파이프는 당연히 반듯반듯하게 만들고 공기 저항도 없고 엄청 빠르게 하는데 시속 한번 보세요. 시속 1000km입니다. 시속 1000km면은 우리 여객기 비행기 속도 그거보다 좀 더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안 걸리게 갈 수 있습니다. 터에는 원통 튜브 안에 열차가 하이퍼루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16분 안에 주파가 가능한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 하이퍼루프는 지름 약 3.5m의 원통 튜브 안에
열차가 초음속으로 진공 터널을 최고 1200km 속도로 질주하는 미래형 열차입니다. 2013년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가 제5의 교통수단으로 그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세계 에너지 총회에서 하이퍼루프의 실물이 공개되며 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이퍼루프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으며 언제쯤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2016년 5월 미국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1km 구간 추진체 공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하이퍼루프는 2017년 극비리에 진행된 풀 시스템 테스트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상용 구간의 하이퍼루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까지 1단계 구간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리브랜드에서 시카고와 피츠버그까지 연결되는 노선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통경제 시스템은 1년간 이루어진 미국의 5대5를 연결하는 하이퍼루프 노선 타당성 조사에서 실현 가능하며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8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40개에 달하는 기업과 대학 파트너들이 하이퍼루프의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부터 하이퍼 튜브를 개발 중인데 2021년 모형 무성체의 튜브 주행 실험이 성공했고 지난해 하이퍼 튜브의 핵심 장치인 0.001 기압 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루프에 대한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상용화에 대한 현실의 벽이 마냥 낮은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 교육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용화를 위해서는 차량 부양 기술, 가속 기술, 정지 기술, 내진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하이퍼루프의 가장 큰 의문점은 안정성입니다. 밀폐된 튜브 안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탑승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중간에 세울 수 없어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튜브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꿈의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이퍼루프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상용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하이퍼루프1은 2021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하다 주장했습니다. 고도의 기술 발달로 기대는 더해지고 있지만 안정성이 모두 검증된 상황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자, 그리고 또 아주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 그래핀이 있습니다. 그래핀. 자, 그래핀은 이런 식으로 탄소 구조, 분자 구조인데, 우리 저번에 앞에서 탄소들 배웠죠. 탄소는 다른 것들하고 결합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 흑연을 보면은, 우리 연필심 흑연, 이런 식으로 탄소들이 겹겹겹겹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흑연에서 한 겹만 떼서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하고 말고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게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겹, 이 그래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가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를 쓸 수 있냐면은, 자, 배터리 기술, 전자종이 그랬는데, 그 휘는 디스플레이나 또 여러 가지 항공기 날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강도도 세고, 어, 뭐 가공도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소재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액정 화면인데 그 화면인데 휩니다. 휘는 디스플레이. LG가 이걸 엄청 개발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핸드폰 보면은 이렇게 접는 거 있죠. 접는 거. Z 플립. 이렇게 접는 휴대폰에도 이런 게 앞으로 이제 그래핀 기술을 활용해서 더 많이 개발이 될 그럴 상태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LG에서 만든 말리는 디스플레이예요. 롤러블 TV라고 광고 영상인데 앞으로는 TV를 걸 필요 없습니다. 말려갖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엄청 얇으니까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인테리어 소품 같죠. 이것도 이런 신소재가 개발 가능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2012년에 상영된 한 공상과학 영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자 영상통화를 하는 듯한 패널로 변한다. 하지만 이 장면이 새롭게 느껴지는 건 화상대화나 생체인식 기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양면이 그대로 추가되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소재에 불과한 줄 알았던 비현실적인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래핀 덕분이다. 그래핀은 디스플레이를 유연하게 휘도록 할 것이며 메모리 반도체의 저장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이다.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그래핀은 탄소와 탄소들이 찰쌀처럼 육각형으로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열되어 있어서 그게 그래핀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층이 쌓여가지고 모인 것이 흑연이 되고, 그 흑연에서 층층이 한 장 한 장씩 벗겨놓으면 그것이 그래핀이 됩니다. 그래핀의 탄생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는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성질을 연구하던 중에 연필심에서 얇은 탄소층을 떼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착안하게 된다. 연필심, 즉 흑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내기를 반복하던 안드레 가임은 한 개층으로 구성된 초박리 탄소층을 얻어냈다. 그 상태에서 테크닉을 개선한 결과 마침내 한 층으로 된 탄소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그래핀이었다. 대체 그래핀은 어떤 성질을 지녔길래 꿈의 신소재라고까지 불리는 걸까? 이 휘어지는 자가 물질에는 보기보다 놀라운 잠재력이 담겨있다. 먼저 우수한 전도성이다. 상온에서도 불이보다 100배나 빠른 전도성을 나타내 전기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기계적 강도는 철강의 200배인데도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와중에도 전도성을 잃지 않는다. 그 얇기는 300만 장을 겹쳐도 1mm에 불과하다. 이런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기존 재료들과 융합하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LED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 켤 때 백열전등으로 이렇게 켰죠. 백열전구. 그 다음에 형광등이 개발돼서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지금 요즘은 형광등 잘 안 쓰죠. 요즘은 이 등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LED 등이에요. LED.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작은 LED들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어서 불빛을 이렇게 밝게 내는데, 이게 전기를 엄청 적게 먹습니다. 이것도 신소재죠.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부르는데 전기를 적게 먹는 신소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티타늄합금, 이것도 신소재죠. 자, 여기 보면은 요거 뭐 같이 생겼어요? 정답은 자전거 프레임입니다. 근데 우리 자전거 프레임 보통 철로 만들고 그러죠. 근데 이 티타늄 합금은 가벼운데 강도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만드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보통 우리 자전거 한 10만원, 20만원이면 사죠. 근데 이 비싼 티타늄 합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는 프레임 하나가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게 뭐 기본입니다. 그 정도가. 그래서 비싼 자전거는 1000만원 넘는 자전거도 있어요. 티타늄 합금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 몸체에 많이 쓰입니다. 티타늄 합금. 자,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신소재인데 세라믹 바이오 겔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불꽃 위에다가 이 바이오 겔을 올려놓고 그 위에 뭔가 꽃인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올려놨는데
열 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봤더니 불이 밑에 부분만 온도가 높고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그럼 이거 뭐에다 쓰겠어요? 단열재로 쓰이죠. 단열재. 열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소방관 옷이나 이런 거 이런 성분으로 만들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이제 그런 거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이게 특징이 꽃에 그 나온 얇은 줄기, 수술 줄기에다가 이걸 올려놨는데 안 쳐져요. 무게가 가볍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열 전달도 차단시켜주고 이런 소재가 세라믹 바이오 젤입니다. 자, 그 다음 생체 모방 기술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생체 모방 기술은 생명체를 모방한 기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개코 도마뱀이라고 있는데 이 도마뱀은 지금 유리판에 붙어 있는 걸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얘의 특징은 유리판에 잘 붙어 있어요. 우리 유리에 붙을 수 있나? 수직으로? 못 붙죠. 근데 얘 붙어요. 자, 중요한 점은 얘는 발바닥에 선모, 그 얇은 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흡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대에서 그대로 따다가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유리판이나 이런 데 잘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판에 접착제나 뭐 이런 거 안 쓰고도 달라붙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 발에서 이거를 모방해서 만든 거고요. 자, 우리 많이 쓰는 찍찍이 있죠, 찍찍이. 이 찍찍이도 풀 중에서 우리 도깨비 풀이나 이런 거 같이 붙었다 뗐다 하는 거, 그걸 보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거는 배 스크류입니다. 스크류. 물살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력으로 해서 가죠. 이게 돌아가면서 물살을 헤치고 가는데 이 표면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이 혹등고래의 표면에 있는 것 같이 돌기를 모방해서 했더니 조개돌기 같이 훨씬 더 잘 나가요. 네, 이게 생체 모방 기술이고 그 다음에 자 코끼리 코입니다. 코끼리 코 관절이 움직이는 걸 모방을 해서 로봇 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엄청 유연하게 움직이는 로봇팔이 관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생체 모방 기술이고 신소재 기술이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이런 관련 과에 가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소재가 하나 개발되면은 그게 이제 과학기술의 힘이고 국력의 힘이고 개인적으로는 특허내면 돈도 떼돈 벌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